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문의 내용은 강경화 장관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4가지 주제인데 그 중에 핵심 메시지는 평화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연설문의 의도가 그러했다는 것을 알아두고 우리가 함께 이 연설문을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연설문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미리 약속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의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은 아주 애매모호한 그리고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연설문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가 나와 얼만큼 다른가? 이번에는 저 사람의 연설문을 살펴보면서 얼만큼 잘못을 지적하고 트집을 잡을까? 혹은 저 사람의 연설문을 보면서 얼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를 환호하면서 이 연설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이런 생각을 꼭 그렇게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그런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기로 합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연설을 하러 나오는 어떤 연사의 연설문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UN 총회에 참석한 UN 총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연설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모릅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어떤 나라의 대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기 바랍니다. 이제 연설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UN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 연사는 UN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연설을 하는 문재인 씨, 연설을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의 연설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UN 총회 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가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UN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결국 UN의 정신과 UN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명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하죠.
연설문의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유엔은 국제연합,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인류가 멸망하고 말겠다 하는 자각에서 그 인류의 공존을 파괴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힘이 센 나라들이 모여야 실효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죠. 유엔은 전쟁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유엔은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금세라도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그 전쟁을 막고자 하여 만든 그러한 국제기구입니다. 문재인 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세계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혹은 다른 장관인지 하는 것은 국내에서 중요한 것이고 단지 그 나라에서 온 손님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에서 온 연설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말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그냥 문재인 씨로 통일을 하죠. 괜찮겠죠. 문재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엔 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다소 사족인 것 같기는 하지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예방은 항상 뒤로 물리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죠. 문재인 씨의 말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그 나라가 아마도 전쟁의 위험에 빠져 있거나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설을 듣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의 연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촛불혁명은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적 현장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현장이다. 그러면 이 촛불혁명은 전쟁을 방지하는 어떤 행사였을 겁니다. 앞에서 여태까지 유엔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이고 오늘날 그 전쟁 방지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있었던 촛불혁명이 이 유엔 정신이 성취를 이룬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는 촛불혁명은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상황은 종료된 것이죠.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로 나아가서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분명히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정신을 성취해서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유엔은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공존을 위협하는 큰 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서 이미 인류의 전쟁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미래로 이미 갔으니까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정신은 인류의 공존을 파괴하는 전쟁을 방지하는 건데, 촛불혁명은 그 전쟁을 방지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과연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전쟁 방지에 성공한 미래, 그것은 인류가 소망하는 것이 맞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혼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물죠. 나는 그곳에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섞어서 쓰게 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인지 상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촛불혁명으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유엔의 정신을 구현했고, 그래서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이미 만들어냈다.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우리로서는 우선 문맥이 안 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들어보기로 하죠. 그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았던 촛불혁명의 풍경을 설명을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평등하게 토론을 하고, 그런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거리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여튼 그것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였습니다. 굉장히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평등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모여서 집회를 했으면 돌아갈 때 자기가 버린 쓰레기 치우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울 때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여간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그 모든 장면이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엔 정신, 즉 국제평화를 이루어낸 거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서 한마디로 수다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자기가 버린 쓰레기 좀 치우고 돌아간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뭐 평화고 긍지를 느끼고 국제 평화를 이루어낸 거다. 이러면 유엔 총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할 것 같습니다. 뭐 예의상 자기 품위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관계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만일 가까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결단코 말렸을, 한마디로 사고를 쳤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뭐 한 번 망신당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갑자기 어느 골목 어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전 세계적인 그런 모임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고향 친구들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적절치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엔 정신은 전쟁 방지, 그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 전 인류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런 큰 문제인데, 거기에 가서 이 연사가 유엔 정신으로서 한 이야기들은 첫째 자유발언, 둘째 평등한 토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데 불평등한 토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등한 토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쓰레기를 치웠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질서를 좀 지켰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질서를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것을 민주주의다,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도 얘기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야. 같이 모여서 자기가 마시고 남은 그런 빈 요구르트 병 같은 것은 스스로 치워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질서를 잘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꼬마 아이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배워야지 아주 긍지를 느끼면서 나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풀어봐도 좀 풀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도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도 했어요. 문재인 씨도 가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쓰레기를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거의 A4 용지 한 장을 차지할 만큼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지구인들의 시간을 그만큼 뺏으면서 이렇게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은 한국을 대표해서 간 연사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할 만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논점에서 벗어난 횡설수설인데다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예를 들어서 소개한 것이 나는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혹은 굉장히 작은 것, 피부에 와닿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유엔 정신을 성취했고, 그리고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이미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 광장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쓰레기를 치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 꽝 하고 때린 부분, 저 한국의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유엔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한 이야기는 이제 공중에 떠버렸죠. 문장을 쓴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갑자기 자신이 할 이야기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을 아무거나 말해버린 그러한 예로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것과 연사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이러면은 그 유엔 총회에 앉아있던 그 각국 정상들과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대한민국에 지금 정식 정부가 없구나.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유명한 국가입니다. 바로 이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최초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립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대한민국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비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이 38도, 북위 38도 이북 지역을 뺏긴 채로 계속 사실은 끌려다니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우리도 앞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상징과 같은, 그래서 태어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지요. 대한민국을 모른다는 의미가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우리 유엔의 자식이야, 거의 이런 분위기로 알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섰고 그것이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 전 세계가 손을 잡고 태어나게 만든 그 나라가 지금 저 사람에게 잡아먹힌 거냐, 이런 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민주적인 선거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적인 선거는 그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로 뽑죠. 그럴 때 우리는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씨는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하고 동치, 같은 뜻이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는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해서 구성된 정부보다
상위에 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민주적인 선거로 뽑은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촛불혁명이 뽑아준, 촛불 시위대가 뽑아준 그러한 사람으로서 촛불 시위대의 정부를 대표해서 유엔에 왔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문재인 씨가, 이 연사가 대표하는 정부는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합니다. 부정까지는 아닌데 선거의 합법성이 아닌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로 촛불 시위대의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그 글을 쓰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의 철학과 그들의 아주 뿌리 깊은 그 사고의 구조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말하는 그의 정부는 선거에 따라 구성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참여한 국민, 즉 촛불 시위대 현장에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 촛불 시위대에 참가한 사람은 지리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소수일 수밖에 없죠. 다수는 지금 이러한 시위대의 힘에 눌려서 말문이 봉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전 세계에 방송해버린 것입니다. 그 정부, 즉 촛불 시위대 정부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이렇게 믿더라도 유엔 총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들 중에 유엔이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애정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정식 정부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연설문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씨는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겠죠.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면 피난을 갑니다. 가령 평양에 살다가 서울로 피난을 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고향은 평양이지 서울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평양은 나의 땅이고 서울은 낯선 땅인 것이죠. 남의 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재인 씨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피난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동란을 가리킵니다. 그는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시적인 표현이죠. 전쟁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파괴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사람이죠. 전쟁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는 한국 동란을 내전이자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한국 동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북측의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 그런 사건이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수립되는 데에는 남의 승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절차상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그런 국가 탄생입니다. 아주 독특한,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면서 세계인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것을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가 빼앗긴 저 북측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인 북측의 집단이 쳐들어왔다. 이런 의미에서 내전이다. 내전이란 국경선 안에서 일어난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땅이고 이 국경선 안에서 그 일정한 집단이 국가를 상대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국제전인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을 돕는 동맹국이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국가 세력인 북측을 돕는 그들의 동맹국도 있었습니다. 번듯한 국가인 중국, 러시아, 그들이 북한 집단을 도왔던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국제전이라는 표현을 형태만 가지고는 붙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쟁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그 삶을 파괴한, 전쟁 때문에 삶이 파괴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런 뜻이고,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도 피해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는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입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히 그 소시민적인 그런 발언이죠.
개인으로서의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래 들어서 개인의 감정과 공적인 역할을 조금 혼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번 CNN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참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프다. 그 슬프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유엔 총회에 가서 6.25 동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쟁이라는 우리 국민 전부가 그 생사가 나뉘는 그런 비극이었는데 그 속에서 내 아버지와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어떤 슬픔을 많이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 같은 것이 글 속에서 느껴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촛불혁명 정부의 대표든 어떻든 우리는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갔으면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래요. 내가 광장에 나가서 나도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슬프게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공적인 면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하죠. 자, 북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외국이니까 이 원문은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죠. 어떻게 죽었느냐? 공격을 당한 남한에서 남으로 밀릴 때, 남으로 피난을 갈 때, 그때 공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나중에 전세가 바뀌어서 북으로 다시 이들을 쫓아보낼 때 적을 쫓아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이. 이러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남한을, 그리고 세계 평화의 상징인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돕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사람이 안 죽었느냐? 물론 그들도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을 공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침략자가 쫓겨가다가 죽었습니다. 이 양측의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양측의 사망자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어쩌다가 죽었느냐?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6.25 동란에 대해서 연구하고 써놓은 그런 자료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한 사망자 몇 명, 북한 사망자 몇 명. 그것은 결코 동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있고, 사망한 사람이
슬프고 그것을 피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데 비교를 할 수 없이 슬프겠죠. 그러나 용케, 운이 좋게, 이때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태로든 살아남은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피난 다닌 것도 피해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직계 선조들이 죽음에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피난을 다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게 느껴야 하겠죠. 북측 사람들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상가족도 생겼습니다. 물론 재산 손실도 생겼죠. 바로 이러한 것이 6.25 동란이었습니다. 민족 상잔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무게감을 후손인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그 무게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간, 만일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그 연설 기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촛불혁명 세력의 대표라고 했으면 정말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명함으로 초대를 받았는지 정도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았고 나도 이산가족이 돼서 슬펐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죠. 거기에서는 우리와 정말 혈연관계도 아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가끔은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왔다가 사망하고 부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씨는 어떻든 이렇게 보았을 때 6.25 동란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침략자인 북한의 피해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연사의 연설문 속에 있는 내용을 굳이 그대로 듣게 되면 침략자를 방어한 국군도 가해자로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참전국도 가해자로 되어버리죠. 이 역사 서술을 할 때는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역사 서술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는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로 띠고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다 하고 스스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지금 전 세계인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의식의 둠스클락을 김정은이 계속 앞으로 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소명인 문재인 씨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어서 한 그의 이야기는 약간 방향을 바꿉니다.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평화, 전쟁 방지를 위한 유엔에 와서 한국 대통령인 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엔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를 하려는 것일까? 당연히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밥 먹자 하면 밥인 줄 알고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밥 먹자 하면 빵인 줄 압니다. 유엔에서는 유엔의 시각이 있는 것이죠. 국제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나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하면 손바닥만 들여다보는 또다시 작은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던 그 만화책을 생각하면 발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 뒤로 넘어간 것이죠. 2017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방금까지 거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나는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대를 하겠죠. 바로 김정은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남한 대통령이니까 특별한 뭔가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김정은을 잡아 누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 북한 평양에 있는 애들 우유값을 계속 대주고 있으니까 이제 먹이는 것도 그만두겠다. 그거 이외에 계속 주고 있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 그런 정도가 나올 것인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막 기대하게 해놓고 하는 소리가 김정은 네가 평화를 지켜줘. 난 평화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은이가 알아서 하게 해.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흰소리라고 하죠.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기대를 했구나 하고 실망을 크게 했을 겁니다. 문재인 씨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발만 보이는 상태에서 아예 연설회장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이 같은 신념이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이들 아이콘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여러분이 나하고 뜻이 같다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한 착각이요 망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물입니까? 이 연설문 대통령을 참 우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평화를 지켜야 하고 내가 평화를 지키고 싶다. 나는 그게 내 소명이다 그러면 보통 그런 소명을 띈 사람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또 과거 같으면 자기 가족의 목숨도 바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는 자기가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에 김정은 네가 핵에서 손 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의 그 관계, 세계의 상황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번 연설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 핵에도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한반도 문제에도 분노한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문맥상.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도 분노할까요? 그거는 좀 다르죠. 지난번에 정말 전쟁이 초읽기를 할 때 김정은이 미사일을 곧 발사할 거다 하면은 남한에서 사람이 사망자가 몇십만, 심할 때는 몇백만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보도를 할 때 그들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자국 국민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즉 남한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게 만들 것인가 해서 현재 그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남한의 처지에 대해서 이러한 식의 지금 한반도 문제, 여기에서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분 기준이 무엇일까요? 북한 핵이 곧 한반도 문제일 수 있고 만일 이것이 북한 핵과 그로 인한 남한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국제사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에 분노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핵 도발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G7에서도 공동선언문이 나왔죠. 그것은 G20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김정은이 도발하는 그 수위가 그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도 위험하고 그 피해가 전 지구상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북한의 핵 도발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안, 이것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세계인이 그 위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타임지가 공개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하고 둘이서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가족용, 2인용 쉘터를 집안에다가 사다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아이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겨우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그만한 공간 속에 화장실용 그 용품이 있습니다. 변기가 아닙니다. 휴지같이 생긴 화장실 용품, 그저 먹을 수 있는 캔 조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고
최대 2주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쉘터, 그런 것을 사서 집에다 놓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찾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쉘터가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놀랍다 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정은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아주 잘 먹고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터졌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인은 그저 앉아서 죽으면 그만인 형편입니다. 여기가 무슨 부탄도 아니고 죽어서 더 좋은 세상 가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막연히 그 공용 지하실 대피소가 있다. 우리도 대피소 다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죠. 우리 국민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터지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는, 또 나머지 사람들의 생활도 결코 온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서 미인계를 쓰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한테 달래고 잘 보여서 어떻게 해보고,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를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 원인은 김정은 너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영상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국제사회가 김정은한테 느끼는 분노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인류를 말살하려고 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다. 이 분노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해외에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한반도에는 전 세계인을 이렇게 떨게 만드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한민족인 남한이 있습니다. 북한과 이산가족인 남한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이 될 수 없는 남한이 있습니다. 제6차 핵실험으로 만주에서 땅이 갈라지고 이런 그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평양에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남한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반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땅, 우리가 되찾지 못한 북위 38도선 이북의 땅에 있는 바로 그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화를 소명으로 받드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우리가 저지른 이 평화 침해에 대해서 사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으로 여기지 않는 북측, 이 북과 우리를 합쳐서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 때문에 일본의 초등학생은 방 한 구석에 쉘터를 놓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쉘터가 매일매일 눈 뜨고 바라볼 때 그 아이한테 얼마나 가슴 졸이게 하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사죄를 해야 하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죄할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죠.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함께 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살짝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씨는 피해자 A라는 명찰을 한번 문재인 씨에게 붙여놓죠.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엔 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북한에게도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문재인 씨는 들어갈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데 누구와 누구가 우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 전 세계인을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북한이 계속 살아있기 바란다. 그런 것이죠. 그는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통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남한일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가 될 수 없겠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흡수 통일을 원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합니다. 흡수 통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일국으로 든든히 세워졌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연방국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6.25 동란과 같은 것을 저지른 반국가 세력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을 그렇게 많이 살상한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항상 방해하고 그렇게 해온 그 김정은 일당을 나란한 동반자로서 우리가 연방제 국가로 갈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렇고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는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통일도 안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말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문재인 측의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와 그 일당들, 그들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엔 총회에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인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이렇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니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를 잘 읽어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은 선거할 때만 필요하고 일단 선출이 되고 나면 그가 왕처럼 내 뜻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것이죠. 그의 발언이 헌법을 위반했다든지 그것이 탄핵사유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로 이번에 공표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지켜져야 한다. 남한은 그것을 바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우리도 문재인 측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씨의 이러한 의사와 뜻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틀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현재의 국제사회는 북한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재인 씨는 바로 김정은과 동지관계에 있는 문재인 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집에다가 쉘터를 만들어 놓고 사는 그 선량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씨를 볼 때 김정은과 공범자로 보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피해자인 문재인 A, 이번에는 김정은과 공범자인 문재인 B, 이렇게 두 모습이 하나의 연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씨 측에서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훼손했죠. 지금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인정해야 할 겁니다. 인류 멸망을 불러올 위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니까. 우리 남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남북한이 들어있는 한반도를 바라볼 때 한반도가 전 세계를 지금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이렇게 피해자인 문재인 A와 공범자인 문재인 B로서 앞에서는 피해자로서 이야기하다가 뒤에서는 공범자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분리돼 있다고 하죠. 이럴 때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뉘어서 이번 연설에서 그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맞는 이야기다 생각을 하겠죠.
전쟁을 막아야 평화가 유지되겠죠. 그런데 그는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그러니까 긴장은 이미 있는데,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발발 요소입니다. 그것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더 키우든지, 그러면 애초에 있는 전쟁 발발 요소는 그건 할 수 없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먼저 총을 드는 사람이 항상 이기게, 그의 뜻에 복종하는 타입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폭탄을 들고 있으면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평화가 깨질 테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먼저,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이 문재인 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갈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있는 긴장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문재인 씨 책임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절대 반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격하는 사람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의 논법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소개합니다. 평화는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민다고 하나요? 바로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오른뺨도 내미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 세계의 전쟁 상태를 지금 끌어오르게 만들고 있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죠. 한 번 실수한 것을 갖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음에는 더 무서운 걸 보여줄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 그것이 2번이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1번은 괜찮고 2번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 방지 방법은 북한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다른 전 세계를 막겠다. 아주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은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화는 분쟁이 이미 생긴 그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핵폭탄 앞에서 할 말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레이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건 어떤 성인군자가 했던 말이건 의미 없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김정은을 제압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문재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설문상으로는. 그래서 그는 이런 것이죠. 북한 좀 내버려 둬라. 유엔이 그렇게 만들어라. 바로 그 문제를 유엔이 해결하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하듯이 무기를 들고 건전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있을 때 우리는 범죄자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무기를 든 자를 때려 눕힐 만큼 강한 체력을 지닌 현재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를 견제하죠. 좀 다릅니다. 바라보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택했던 방법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계속 그것이 옳다는 것이 확인됐던 방법이다. 나는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은 매우 특이하고 매우 역설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그러죠. 김정은이 나쁜 것이지 북한 주민은 죄가 없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6.25 동란 때 우리 국민을 살상했던 그 자들이 바로 김일성의 주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과 그의 주민들인 것입니다. 그의 주민이 곧 군대의 자원이고 결국은 싸우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적으로서 싸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안 되고 주민은 된다는 논리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맞춰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김정은과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나를 보고 북한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장 큰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번 유엔 연설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도록 그를 뽑아준 남한의 국민들, 결국 그 오늘날 전 세계는 이러한 그 국민 투표로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우하죠. 그렇다면 그가 나가서 한 이야기는 곧 남한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뜻대로 이야기를 했으나 그러나 전 세계에 방영된 것은 우리는 북한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로 되어 있죠.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도자 문재인을 따라서 김정은을 껴안고 함께 죽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UN 연설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